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8편 한양으로 환도하다.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은 우리에게는 양녕대군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재라는 인물인데요. 태종 4년 8월 6일에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의 생년이 서기로 쳐서 1394년이고요. 태종 4년이면 1404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가 세자로 책봉되던 해의 나이는 만으로 딱 10살이었습니다. 군주 국가에서의 세자 책봉은 다음 보위를 이을 후계자를 공인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이날 이재를 세자로 책봉하면서 포고한 교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부덕한 몸으로서 선조가 쌓아올린 덕을 계승하고 태상왕이 창업해 내려주신 대통을 이어받았는데 과인에게 지워진 중임이 두려워서 능히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 형편이다. 원자인 이재는 적장자의 지위에 있고 남보다 빼어난 자질이 있다. 그러나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장차 어찌 어진 사람들과 친교를 하겠으며 고훈을 익히지 못했으니 또한 어찌 정치를 보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왕세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아들에게 앞으로 인격을 더욱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내리는 충고였겠지만 덕담과 찬사로 넘쳐나야 할 왕세자 책봉 교서에다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고 학문을 익히지 못해서 정사를 살피기에 모자란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 아버지인 태종이 하는 말에 그 책봉 문서에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의 장자를 왕세자로 임명하는 그 책봉 문서에까지 그러한 말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태종 이방원이란 사람이 되게 본인 감정에 너무 솔직하고 충실해서 자기 계승자가 될 아들을 좀 배려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녕대군은 고분고분한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 타고 사냥하고 노는 것, 그런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성품이 워낙 직설적이었던 탓에 책봉 교서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을 것이지만 실제로 세자인 이재 역시 이 아버지를 닮아서 자신에게 학문을 지도하는 스승인 세자사에게는 물론 아버지인 태종의 명예도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록에 나타난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은 책봉교서의 그러한 표현 속에 태종을 비롯한 그 측근 세력의 조바심과 초조함이 배어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태종과 측근 대신들은 매우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조부터 태종에 이르기까지, 태조, 정종, 태종에 이르기까지 왕위 계승이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려를 왜 우리가 무너뜨렸냐. 봐라, 이 우왕이나 창왕 같은 그런 공양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 왕위 계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니까 이 체면이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나은 점을 보여야 되고 후대에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왕위 계승이 모범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의 왕실이 군림을 하겠습니까? 우선 고려 왕실의 신하였던 이성계부터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차지했고 이대 정종 역시 왕자의 난이라는 고륙상잔을 치르고 난 뒤에 이방원에 의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고 태종 자신도 2차 왕자의 난 뒤에 형인 정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태종으로서는 이후의 왕위 계승이야말로 정당하게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오는 초조와 강박을 떨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린 세자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면서 압박을 가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과연 세자로 책봉된 이제가 아버지인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태종 5년 10월로 건너뛰어볼까요?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자꾸만 딴전을 벌이는 데에는 시중드는 놈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을 터이다. 노분이라는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예, 주상 전하. 저자의 볼기를 매우 쳐라. 예. 세자궁의 환관 노분의 볼기를 때렸다. 임금은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므로 노희봉을 시켜서 좌우에서 시중드는 자인 노분의 볼기를 때리게 했는데, 나중에 노분은 세자에게 이것이 어찌 내 자신의 죄냐고 따지므로 세자가 불쾌히 여겼다. 세자의 스승인 성성린과 원로 대신인 권근 등이 노분이 볼기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경서를 강론하는 사연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세자에게 엄중히 말하였다. 세자는 들으시오. 세자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효도이며 또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학문입니다. 근데 지금 만일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주상전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막대한 불효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자께서는 마땅히 주상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이야 반드시 배워야 입신양명을 하지만은 일국의 세자인 바에 배우지 않는다고 입신을 못하겠느냐. 또한 과거에 응시할 필요도 없으니 학문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비록 한 가지 재주만 능하여도 입신할 수 있지만은 지존의 자리에 있으려면 배우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가 곧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성린과 권근의 얘기에 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임금이 세자로 하여금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시험한다고 하니 세자가 이 말을 듣고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그러면서도 세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한 번은 세자가 주상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예의에 맞지 않은 것이 많았으므로 주상이 훈계하였다. 아비가 젊었을 적에 편안히 놀기만 좋아하고 배움을 소홀히 하여 행동거지에 절도가 없었느니라. 그 영향으로 지금 임금 자리에 올라서도 백성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못해 속으로 스스로를 늘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네가 비록 나이는 적으나 그래도 원자가 아니냐. 언어와 거동이 어찌해 그리 절도가 없는 것이야. 서연관이 일찍이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러자 세자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군주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된다. 무엇도 해라, 무엇도 해라, 무엇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행하게끔 지시하는 내용이 많아지는데, 반면에 양명은 그로 인한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으로부터 불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게 커지게 됩니다. 마치 영주하고 사도세자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아들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왕위 계승 과정이 떳떳하지 못했던 태종 역시 자기 자식만은 모범적인 군주로 만들어내겠다는 과욕을 앞세우는 바람에 어린 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세자로 책봉된 이제, 즉 양령이 장차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는 두고 보기로 하죠. 자, 이제부터는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옮겨가는 한양 환도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경, 송도, 송경 등은 모두 지금의 개성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한경, 한양, 한성, 한도 혹은 새로울 신자가 붙은 신경이나 신도 등은 모두 지금의 서울, 즉 경복궁 일대를 일컫습니다.
태종 4년 7월 10일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종친들과 산부의 원로들을 모아 도읍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곳 송경으로 옮겨온 곳은 도읍을 아주 옮긴 것이 아니고 임시로 피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은 그대로 한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시를 끌면서 결정하지 못한 지가 어느덧 6년이나 되었다. 요 사이 하늘에서는 천변이 자주 나타나고 땅에서도 괴이한 변이 여러 번 일어나 경고를 나타내니 이는 필시 종묘와 사직이 멀리 한경에 있어 도읍이 정해지지 못하고 인심이 평안하지 못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이곳 개경에 살아온 탓으로 사람들은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만족하고 한양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종묘와 사직을 아예 송경으로 옮겨오는 것이 어떠한가.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그리하여 왕실 종친들과 산부의 기로가 모여서 의논하였다. 한경으로 도읍을 옮겨가는 것과 송경으로 종묘를 옮겨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가부를 물었다. 자, 그렇다면 왕실의 종친들과 대신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을까요? 자. 이제 와서 한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곳 개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터전을 버리고 한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 될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럼요. 한양을 말아야 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비록 대궐과 조정이 이곳 송경으로 왔다고는 하나 종묘와 사직이 신경인 한양에 그대로 있는 바에 지금 조선의 도읍이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종묘를 이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종묘를 이안해야지요. 개경으로 이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묘를 이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옛 법을 알아본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묘를 이안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안이란 종묘의 신주를 옮겨다가 제사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왕실의 종친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원로 대신들이 한양의 종묘 사직을 옮겨오는 한이 있더라도 송경, 즉 개경에 그대로 눌러있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송경을 더 친숙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500년 도읍지이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나 어떤 문화적인 조건 등이 잘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민심도 익숙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싶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송경은 인민의 생업이 안정된 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양은 의도적으로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구도 적고요. 인구도 강제로 일단 이 집단 이주를 시킨 사람들이니까 도시시설도 좀 황량하고 썰렁한 그러한 신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현실적인 편의성 이외에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이른바 왕자의 난이 바로 그 신수도인 한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한양 환도를 머뭇거리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형제끼리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유교 국가로서의 최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한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새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 가장 비유교적인 어떤 정치 권력 다툼이었다. 새 수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수도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수도를 개경으로 확정하는 게 민심수습에도 유리하고 또 원리상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다가 이제 대신들은 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개국공신인 좌정승 조준이 중국의 역사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서울을 두 곳에 두는 양경제도였습니다. 주나라 때 성왕이 도읍을 호경과 나급 두 군데에 두고 운영했던 사례를 찾아낸 것이죠. 한양은 태조가 창건한 도읍지이고
송경은 인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땅이므로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으니 송도에 따로 종묘를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서 사시의 제사를 양쪽에서 모두 지내게 하여 주나라의 제도를 본받자는 것이었다. 종친과 기로들이 이러한 의견을 공론으로 정해서 보고했지만 태종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양은 부왕이신 태조께서 창건한 땅이고 또 종묘가 있는 곳이니 지금처럼 제사를 지내러 왕래를 할 것이다. 양쪽 도읍을 모두 폐지함이 없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다시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는가? 예, 주상 전하. 자, 여기에서 태종의 내심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양으로의 환도가 결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도읍 문제에 대해서 태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이 어떤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태조 이성계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관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종은 확실한 의견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과 같이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본인의 뜻이었다면 신하들을 만나는 데서도 그렇게 표명을 했었을 텐데 서울로 돌아오는 문제는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만 발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서울이든 개성이든 어느 곳이든 수도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급하고 직설적인 태종의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만일 한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신료들이 뭐라 하든 한양 환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개경이나 한양 어느 쪽이 수도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김순자 교수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훈표 연구원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부왕에게 그나마 효도하는 길이고 조선왕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왕조의 위상이 확고히 된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에서 이제 그 새롭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가 아직 충분치 않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 한양으로의 환도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당사자인 태종만이 알고 있겠지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도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해 9월 초하루 태종은 돌연 의정부에다 도읍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한성은 우리 태상왕이 창건한 땅이고 또한 사직과 종묘가 있으니 오래 비워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선조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과인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년 가을에는 과인이 마땅히 한양으로 옮겨 거주할 것이니 응당 궁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태종의 교지에 결연함이 느껴지는데요. 불과 2개월여 전에 왕실 친척들과 기로들의 의견을 거역하지 못하고 도읍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명했던 이 태종이 왜 갑자기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게 됐을까요?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한양 환도의 의지를 담아 교지를 내렸다는 기사 바로 직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상왕이 지신사 박성명을 불러 임금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으니 도읍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송도는 왕씨의 구도이니 이곳에 그대로 거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주상이 다시 이곳 개경을 도읍으로 삼는 것은 이 아비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사의에 난 이후
국사의 침묵을 지켜오던 태조 이성계가 송도는 왕씨의 구도이니 이곳에 거주할 수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은 이전 왕조인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을 했던 곳이니 한양으로 옮기지 않으면 왕이 불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연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이죠. 태조의 그런 의사표명이 있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태종 이방원은 한양 환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순자 교수와 윤은표 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태종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기사의 분위기에서 봐도 이성계는 왕자이 난 이후에 이방원 일을 정말로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더군다나 조선을 건국한 시조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일반 관리들이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을 옮겨야 된다. 이성계는 반드시 서울은 한양 새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니고요. 원래 품었던 생각을 부왕의 뜻을 받는다, 이어받는다 하는 명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부왕께서 설정해 놓은 어떤 그 새 수도를 내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실천한다. 이게 태종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계성이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께 제가 안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어떠한 그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찰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그 배경이야 어찌됐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 굳어진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내친 김에 태종은 한양으로 환도해서 자신이 거처할 궁궐을 조성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송산군 이직과 취산군 신극예를 한경에 이궁조성 도감제조로 임명하는 바이니 이궁조성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라. 한양 환도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양으로의 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태종 4년 9월 19일 주상 전하, 기왕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실 것이오면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는 남경이 아니라 무학 쪽으로 가심이 좋을 것이옵니다. 무학으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진산부원군 하륜이었습니다. 이성계 제위 시절, 즉 처음에 개경에서 도읍을 옮기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유독 하륜 한 사람만은 지금의 경복궁 자리보다는 신촌 일대에 해당하는 무학이 길지라고 주장했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태조 이성계의 지시로 한양 환도가 결정된 마당에 경복궁을 마다하고 무학에다 새로운 궁궐을 짓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과인이 무학으로 가서 다시 살펴볼 것이니 경들 또한 따르라. 태종 역시 무학을 다시 도읍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면서 현지로 출발합니다. 어가가 무학에 이르렀다. 임금은 중간 봉우리로 올라간 다음 사람을 시켜서 한강가에다 흰 깃발을 세우게 하고 나서 사방을 바라보았다. 어디 보자. 호호. 그래. 이제 보니 이곳이 도읍지로서 합당한 땅임을 알겠다. 진산부원군 하륜이 말한 곳이 저기 저 백기가 꽂혀있는 곳으로부터 북쪽 방향이라면 가히 도읍이 들어앉을 만한 땅이다. 임금은 산을 내려오다가 대신, 대간, 형조, 그리고 풍수지리에 조예가 있는 신료들을 모아 명당이 될 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자, 경들은 거리낄 것 없이 각기 자기 의견을 다 말해보도록 하라. 이곳 무학과 한양, 어느 쪽이 더욱 좋은가? 전하, 한양은 앞과 뒤에 험한 돌산이 있으며
비록 명당이라고는 하나 물이 끊어지가 없어서 도읍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온데 이곳 무학의 경우 참서에 왕시 500년 뒤에 이 시가 나온다는 설이 있는 바로 그곳이옵니다. 이 말은 이미 헛된 말이 아님이 입증되었사오니 그 책은 심히 믿을만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 도참서를 보면 이 씨가 출현하여 삼각산 남쪽에 도읍을 만들고 반드시 북쪽으로 난 큰 길을 막을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무학은 북쪽으로 대로가 있으니 그 참서와 바로 합치하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그 서책에서 눈앞에 세 줄기의 강물이 끌어당기기를 만월처럼 한다 하였사온데 여기 무학은 세 강이 눈앞에 있사오니 또한 참서와 합치하옵니다. 태상왕 때 이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양에 도읍을 세웠던 것이옵니다. 한양은 앞과 뒤에 돌산이 험한 데다 명당에 물이 없으니 도읍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지리서에서 말하기를 물의 흐름이 길지 않으면 사람이 반드시 끊긴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이곳 무학은 한양에 비하여 심히 좋사옵니다. 태조 3년에 이성계가 도읍을 정하려고 무학을 찾아가서 살펴봤을 때에는 하륜 한 사람만이 무학을 도읍지로 천거했을 뿐 대부분의 대신들과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무학은 도읍이 들어설 만한 터가 아니라고 해서 경복궁 자리로 옮겨갔던 터인데요. 이번엔 무학의 도읍을 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지금의 경복궁 터는 오히려 좋지가 않고 새 도읍의 가장 길지는 무학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윤입니다.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의 거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주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이방원이는 검토해본다는 의미에서 관료 신하들을 다 거느리고 무학에 행차한 걸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워낙 강력한 의견이 나오니까 일단 검토해보자.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보겠다. 또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이제 풍수지리설로 뭐 경복궁 쪽이 백악 쪽이 좋으냐 아니면 무학 쪽이 좋으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명당이라는 그 명당설이 사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김순자 교수가 도참서와 비기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 풍수지리상의 명당설 또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서운관의 관리들 중에는 이성계와 함께 무학을 찾았을 때와 이방원과 함께 무학에 왔을 때 정반대의 풍수설을 늘어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가 남경, 즉 경복궁 쪽을 도읍지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물길이 끊어져서 한양이 도읍지로 합당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는데 태종과 함께 무학을 둘러보는 자리에서는 너도 나도 입을 모아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 이채롭죠. 아닌 게 아니라 태종은 그 점을 따지고 듭니다. 소은관의 관원 이양달, 너는 태상왕과 더불어 천도를 논의할 때에는 한양이 명당이라 하지 않았더냐?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한양이 비록 명당에 물이 없다고는 하나 광통교 이북으로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사옵니다. 앞쪽에는 물이 사방으로 빙 둘러싸고 있으므로 한양 역시 웬만큼 도읍을 할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과인이 어찌 새로 도읍을 했던 한양에 이미 지어져 있는 궁시를 싫어하고 풀이 우거진 무학 땅을 좋아할 것이며 또 백성의 수고를 끼쳐가며 토목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겠는가? 다만 한양의 경우 돌산이 험하고 명당에 물이 끊어져서 도읍하기에 불가하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 과인이 지리서를 보니 도읍을 정할 때에는 먼저 물을 보고 그 다음에 산을 보라 했으니 만약 지리서를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기로 한다면 물이 끊어지고 없는 한양 땅은 도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모두 지리를 안다면서 처음에 태상왕을 따라 도읍을 세울 때에는 어찌하여 이러한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당시에 신등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던 탓으로. 그때 태상왕을 따라가서 한양은 명당이 물이 끊어지는 땅이어서 도읍을 세우는데 불가하다는 것을 어찌해 아뢰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한양의 도읍을 세우고 토목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도록 부왕을 속였는가 이 말이다. 부왕이 새 도읍지에 계실 때 편찮아서 위태한 지경에 빠졌다가 간신히 회복되었던 사실을 잊었던가? 그 후로도 변고가 여러 번 일어나는 등 한양으로 도읍했다가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송도로 환도를 했던 것이다. 헌데 이제 과인이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면 나라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느냐? 부왕이 도읍한 곳을 아들이 내쳐버린다고 흉을 볼 것이 아닌가? 전하, 한양의 명당에 비록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앞쪽을 보면 물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사옵니다. 더군다나 그때에도 주상전하께 아예 말씀을 다 올리지 않고 숨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신등이 결정할 일이 못 되었을 뿐이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억지로 꾸며 말하는 것을 과인이 모를 줄 아는가? 태상왕께 했던 말과 지금 과인에게 하는 말이 이처럼 다르니 어찌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방원은 비록 넓게 봐서 한양 방면으로 도읍을 옮기더라도 아버지인 태조가 주도해서 조성해놓은 경복궁 쪽으로는 가지 않고 무악 쪽을 선호하는 듯한 의중을 내비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경비와 인력을 들여서 경복궁 쪽에다가 이미 도읍으로서의 시설을 모두 갖춰놓았기 때문에 개경에서 이삿짐을 꾸려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한양으로의 환도를 망설이면서 잡초가 무성한 무악 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자의 난이라는 아픈 기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복궁은 자신이 제거했던,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신하들이 해치운 거죠. 아우들을 갖다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복궁은 또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뭐 이름도 다 정하고 그 털을 닦고 다 했던 사람. 그 개국공신 정도전을 또 왕자인한테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쓰라린 아픈 곳이죠. 이 때문에 이제 측근이었던 하륜 등이 무악으로 가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앞에서 태종이 이양다를 다그치면서 했던 말 중에 부왕이 새 도읍지에 계실 때 편찮아서 위태한 지경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 후로도 변고가 여러 번 일어나는 등 한양으로 도읍했다가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송도로 환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에서 변고가 일어났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 변고 중에서 가장 큰 변고라면 자신이 주도해서 동생들을 죽였던 왕자의 난을 꼽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경복궁의 모든 전각들의 이름을 정도전이 다 지었는데요. 그 정도전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으니 태종은 이래저래 경복을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태종은 최종적으로 점을 쳐서 도읍지를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4년 10월 6일 새벽에 임금이 종묘의 문 밖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포고하여 말하였다. 과인이 송도에 있을 때 여러 번 수재와 한제의 이변이 있었으므로 하교하여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정승, 조준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 중 한양의 신경으로 환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곳은 변고가 많았으므로 아직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인심이 불안한 지경이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와 신도 그리고 무악 이 세 군데를 고한 다음 그 기륭을 점쳐서 기란 쪽을 도읍으로 정할 것이다. 이번에 한 번 도읍이 정해지면 그 뒤에는 비록 제 아무리 재변이 있더라도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니 그리야 할라. 나라의 도읍을 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우선 무슨 점을 어떻게 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합니다. 무슨 물건으로 점을 쳐야 좋은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전하, 종묘 안에서 척전을 할 수 없사오니 시초로 점을 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자, 잠깐. 여기에서 던질 척자에다 돈 전자를 쓰는 척전이란 글자 그대로 동전의 앞뒷면에 길흉을 표시하고서 그것을 던져서 점을 치는 것이고요. 시초점이란 시초라는 빳빳한 풀나무 혹은 이 뎃가지를 죽통 같은 것에 넣고 흔든 다음에 그것을 뽑아서 치는 점을 말합니다. 허나 지금 시초가 준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즘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니 그것으로 기륭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 사람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척전으로 점치는 건 역시 속된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해온 풍습이 아니었던가. 옛날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할 때는 무슨 물건으로 점을 쳤던 것인가? 고려 태조 역시 척전을 썼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척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드디어 동전을 던져서 점을 치는 방식으로 정해졌는데요. 실록에서는 척전으로 점을 치는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예를 갖춰 절을 한 다음 완산군 이천우, 좌정승 조준, 대사원 김희선, 지신사 박성명, 사간 조유를 거느리고 묘당에 들어갔다. 이어서 향을 피워 올리고 꿇어앉아 소반에다 동전을 던지게 하였다. 길이 옵니다, 전하. 이번엔 흉이 옵니다, 주상 전하. 척전으로 점을 친 결과 신경, 즉 한양은 이길의 일흉이었고 송경과 무학은 모두 이흉의 일길이었다. 자, 이제 도읍할 곳이 정해졌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왔던 한양의 신도읍지로 돌아갈 것이다. 한양 환도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척전으로 점을 치는 것은 그저 요식 절차였을 뿐 도읍지를 정하는 데 전적으로 점괘에 의존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태종은 왜 결국 버리고 떠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이미 경복궁 쪽에는 궁궐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굳이 여기로 와야 되겠느냐. 내가 또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엄청난 국가 재정을 쓰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노역에 징발을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때 모든 관료들이 혹은 또 풍수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무학을 주장을 했으면 그쪽으로 궁궐터가 결정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그러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너네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학을 한번 검토하고 원래 서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태종은 비록 한양 환도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예전에 태조가 사용하던 궁궐을 고스란히 물려받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때 태종은 측근 신료들과 더불어 한양 환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어서 오시구려. 한양 환도에 대해 경들과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들러간 것이요. 한양 환도라면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온데. 그 결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오. 허나 한양의 신경으로 돌아가되 태상왕께서 정사를 살피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지내지는 아니할 것이요. 하오나 전하, 이미 한양의 새 도읍에는 경복궁이 조성되어 있사온데. 그래서 경들을 부른 것 아니오. 아버님의 고집이 워낙 완고한지라 한양으로 돌아가기는 하겠는데, 경복궁 그 자리에서 워낙 큰 변란을 치렀던지라 그곳을 거소로 삼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오. 하오나, 태상왕 전하께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신 경복궁을 헐어버리고 새 궁실을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께서 한양 환도의 결단을 내리신 것 자체가 태상왕 전하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온데, 경복궁을 헐어버리시면 그 뜻이 크게 훼손될 것이옵니다. 이 궁을 하나 따로 짓는 것은 불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경복궁 인근에다 따로 이궁을 짓는다. 예, 전하. 좋은 생각이옵니다, 전하. 어차피 경복궁이 법궁의 지위를 가질 터이니 그곳에서 공식적인 의전 업무는 처리하시고 인근에다 이궁을 조성하여서 거소로 삼으시면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시옵소서, 주상 전하. 좋소이다. 경들의 의견에 따르겠소. 임금이 드디어 향교동 동쪽에다 이궁을 짓도록 명하였다. 이때 새로 조성한 이궁이 바로 지금의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창덕궁입니다. 그러니까 창덕궁은 경복궁의 이궁으로 창건된 궁궐인 셈인데요.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 방면에 있다고 해서 동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양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복궁은 피합니다. 그래서 창덕궁이라고 하는 별도의 궁을 만듭니다. 이게 아주 그 보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왕의 뜻은 받들되 경복궁을 헐어버리지 않되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창덕궁을 만들어서 양궁체제를 갖다가 운영함으로써 아버지의 뜻도 받들면서 자기의 생각도 관철시키는 요것을 갖다가 구상해가지고 실행한 것 같습니다. 태종 5년, 서기론 1405년 6월 27일에 조준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전제 개혁을 주도하는 등 정도전과 함께 새 왕조 개창의 중심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이죠. 이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그해 10월 5일, 태상왕 전하, 소자가 드디어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한양으로 옮겨가게 되었사옵니다. 하여 이곳 개경에서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하니 사양치 마시옵소서. 아버지인 태조에게 개경에서의 마지막 연회를 베푼 태종은 사흘 뒤인 10월 8일에 드디어 선발대와 함께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어가가 한경에 이르렀다. 임금은 먼저 종묘에 아련하였다. 전하, 이제 곧 날이 저물 것이옵니다. 경복궁에 입골하시어 침소에 드시옵소서. 아니다. 과인이 거처할 곳은 향교동에 짓고 있는 이궁이니라. 하오나 전하, 이궁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사온데. 그래서 과인이 머물 곳을 미리 살펴두라 했느니라. 당분간 영의정 부사의 집에서 기거할 것이니라. 영의정 부사란 몇 달 전에 사망한 조준을 일컫습니다. 조준은 개경에서 사망했지만 한양에도 그가 살던 집이 있었겠지요. 그 조준의 한양 집을 임시 거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태종 5년 10월 19일 드디어 이궁의 조성 공사가 끝이 납니다. 태종실록에서는 이궁, 즉 창덕궁의 구조와 그 규모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궁이 완성되었다. 이궁은 정침청이 3간, 동서침전이 각각 2간, 동서천랑이 각각 2간, 남천랑이 6간, 동서소행랑이 각각 5간인데 동서행랑에 접하였고, 북쪽 행랑이 11간, 동서행랑이 각각 15간,
동루가 세간, 상고가 세간이고 그 나머지 양전의 수락간과 사홍방 및 탕자 세숫간 등 잡간각이 총 118간인데 이상은 내전이다. 편전은 세간이고 부평천과 정전은 각각 세간이고. 창덕궁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만 이쯤에서 생략하기로 하죠. 자, 드디어 태종이 거처할 궁실인 창덕궁이 준공돼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좋은 날이에요. 쭉 드십시오. 임금이 이궁에 드니 한양의 원로들이 길 옆에서 노래를 불러 환영하고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를 행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임금의 장수를 축원하였다.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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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과 공신들과 정부의 관리들과 육조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참례하였다. 의정부 찬성사 권근이 나섰다. 주상 전하, 신 권근이 엎드려 살피건대 주상 전하의 어가가 도성에 돌아와 새 궁궐에 임하시니 위로는 효성을 두텁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중앙에 거하시어 선한 정치를 도모하실 것이오니 종묘와 사직이 빛이 날 것이옵니다. 조야의 신민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경사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사옵니다. 고맙소이다. 전하, 예로부터 제왕이 나라를 세우거나 도읍을 옮기면 그 공을 찬미하는 전통이 무궁토록 전하고 있사온데 어찌 시 한 수가 빠질 수 있겠사옵니까? 오호. 좋습니다. 좋아요. 헌데 그 의정부 찬성사가 지은 시의 제목이 무엇이요? 화학시라 이름하였사옵니다. 화학시라. 네, 어서 듣고 싶구려. 여기에 나오는 화학이란 북한산의 정상을 일컫는데요. 꼭대기의 세 봉우리를 가리켜서 삼각산이라고도 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화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을 노래한 권근의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역해서 알기 쉬운 말로 간추려 소개하면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높고 높은 화학의 봉우리여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이로다. 산과 강이 견고하게 둘러싸니 하늘이 지은 나라로다. 맑은 기운이 쌓이어서 덕이 있는 이에게 열어주었도다. 신이 기초를 닦으시고 성인이 돌아오시도다. 신과 성자가 서로 이어져 길이 백성을 보존하도다. 화학산은 높고 높고 한강은 도도하게 흐르는도다. 흐르는 섬이 둘러 있으니 하늘이 지은 도비로다. 아름답다. 천만년의 태평을 열어놓았도다.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이여, 높고 높은 화학이여. 권근이 화학을 시로 읊고 나자 뒤질세라 당대의 문신이었던 하륜이 나섭니다. 주상전하, 신 좌정승 하륜이옵니다. 오. 신이 주상전하께서 한성으로 환도하심에 즈음하여 신민이 모두 기뻐하여 구름처럼 모여들고 이곳 한성의 부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감격해하고 있사오니 이 주상전하의 어진 마음과 두터운 은택이 백성들의 마음에 젖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사옵니까? 고맙소이다. 허면 좌정승께서도 한양 환도를 경하하는 시 한 수를 들려주시겠소? 예, 전하. 삼가 찬성사 권근이 올린 화학시에 화답하여 한강시 한 편을 지었사옵니다. 화학시에 답하여 한강을 노래하는 시라. 그거 좋소이다. 한강의 물은 예전부터 깊고 넓으며 화학의 산은 하늘에 의지하여 푸르고 푸르도다. 성왕이 발흥하여 동방을 차지하고
나라의 도읍을 정하니 한수의 언덕이로다. 총사가 편안하고 천운이 영원하도다. 한강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악은은 우르르하여 부르고 또한 성하도다. 성군이 잇대어 일어나 바야흐로 신궁을 경영하도다. 백성을 보기를 자식같이 하니 백성들이 즐겁게 역사에 나섰도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궁시를 완성하니 이곳에서 만복을 함께 하는도다. 우리 임금 타고 오신 수레가 아름답고 민심이 즐거워서 노랫소리가 거리를 메우는도다. 밝으신 우리 임금이여, 능히 강상을 두텁게 하였도다. 하늘이 그 덕을 조림하시어 장성하게 하였도다. 빛나고 편안하여 천수를 누리시고 강령하도다. 자손 만세에 복을 내리어 길이 무궁하리로다. 권근의 화학시에 이어 하륜이 한강시를 지어 바침으로써 한양 환도를 축하하는 연회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는데요. 과연 두 대신의 시구절처럼 임금이 새 궁실에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열리게 될까요?